예, 안녕하세요. 저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북대학교 이 국제문화교류연구소에서 이 학술연구 교수로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독일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21세기 후반부터 21세기,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화두에 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다문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이 다문화의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 이 사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을 타산지석의 어떠한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의도에서 이러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의 이 내용, 이 목차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 다문화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라는 말은 이 문화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 다문화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보다 쉽기 때문에 이 다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 용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 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유형, 이러한 이 소소한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 갈등 문제, 이것을 잠시 다룬 다음에 이 한국과 이 독일의 다문화 사회의 상황을 이 비교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칠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독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유럽의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시거든요. 유럽이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좀 흰색 부분으로 된 게 일단 유럽의 어떤 유럽의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우랄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우랄강, 여기 카스피해.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이렇게 경계 설정이 돼 있고요. 유럽이요. 이 북쪽에는 이 북극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지중해, 흑해, 그 다음에 이 카스피해 강을 이 부분을 아우르는 이 부분이 유럽이고요. 이 유럽의 거의 이게 중심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심부에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유럽의 거의 이 중심부, 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나라들하고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독일은 총 9개의 나라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북쪽부터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폴란드, 그 다음에 여기 체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이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기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면적으로는 가장 큰 나라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우리가 히딩크 감독 오신 데죠. 그래서 총 이 9개의 나라가 이 독일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 지형적 특성을 간단하게 먼저 보면요. 독일은 우리 한국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된 지리적 위치가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 북쪽 지방이 낮아요. 그 다음에 이 남쪽 지방이 높고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 남쪽 지방이 낮고 이 북쪽 지방이 높죠. 그래서 거의 거꾸로 되어 있는 이 독일은 남고 북조형의 이 지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북쪽이 낮은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여기에 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북해라는 강이 있고, 여기가 발테라는 이 강이 있어요. 저기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북해와 이 발테라는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는 여기에는 이제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 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국가를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면요. 먼저 이제 공식 명칭은 우리가 독일 연방공화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독일의 그러니까 유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운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화가 이 사방팔방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우리가 슬라브 문화권이 오고 북쪽에는 스칸디나비아 문화권, 즉 바이킹 문화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서는 이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 문화권,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문화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는 게 이 독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독일은 많은 문화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수도는 베를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용어는 당연히 이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면적은 지금 현재 이 35만
뭐 36만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이 남한 면적의 한 3.55배, 한 3.5배가 되고요. 유럽에서는 7번째로 큰 나라이고 세계에서는 62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8,200만 명이 되고요. 이 종교 이 비율을 따져보면 대강 이제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이 개신교가 거의 30% 정도가 돼서 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들이 한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양한 뭐 다른 종교, 뭐 불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이렇게 무교 신자, 무교들도 있고요. 무교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독일의 화폐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럽이 지금 이 통합이 됐죠. 경제 통합이 돼서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유로는 100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원 정도, 조금 이제 1,500원 정도가 조금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유로가요. 그 다음에 이 1인당 국민소득을 따져보면은 한 4만 1,000, 2,000 이 정도 이 불이 되는, 그러니까 US 달러로 되는데요. 이 세계에서는 이 21번째가 되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하고는 한 2배 정도 이상의 이 차이가, 그러니까 2배 이상 더 많은 이 국민소득을 개인당 이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라고요. 독일의 이 국가를 독일의 국기를 이제 잠시 살펴봐두면 독일 국기 요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이 혹시 그 이 아디다스 그 뭐야 이 추리닝 같은 데 보면 요런 이 조금의 그 어떤 그러니까 뭐 심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국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검정, 빨강, 노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949년 5월 23일에 이 국기를, 그러니까 이 독일 연방 이 공화국의 국기로 하기로 이 공식 인정을 받았고요. 물론 동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되죠. 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이 국기를 이 독일 연방 국기, 통일 독일의 이 국기로 이 사용하기로 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색은 각각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검정색은 통일과 일치, 그다음 빨간색은 정의, 노란색은 이 자유. 물론 우리는 그 노란색이라기도 얘기도 하고요. 독일 사람들은 또 그것을 금색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독일의 국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이 국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개의 그 색깔은 그대로 다 있거든요.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 새 모양은 독수리인데요. 이 유럽에서 특히 서양에서의 그 독수리라는 것은 일단 통치, 지배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 문장에 이 독수리의 문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독일의 국장이 정해진 것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독일 초대 이 대통령이죠. 연방 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라는 분이 이 문장을 독일 국장으로 이 결정을 하고요. 이것이 통일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국장을 이 독일의 이 국장, 통일 독일의 국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이 독수리 문양, 그러니까 국장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독일의 이거 유로, 독일에서 발행되는 유로화 동전이거든요. 그 1유로짜리하고 2유로짜리의 이 동전의 이 뒷면에 이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 독수리 문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간에 여기 이 국기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이 색깔 세 가지 삼색이 이 문장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독일 국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애국가에 해당되거든요. 독일 국가의 명은 우리가 독일인의 노래라는 Das Lied der Deutschen 이런 이 국가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작곡가, 이 독일 국가를 작곡한 분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하이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796년에서 97년 사이 한 2년 뭐 언제 이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하여튼 96년에서 97년 요 사이에 이 작곡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작사가는 우리가 독일의 이 여류 시인이거든요. 아우구스트 하이니히 호프만 폰 팔레스레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 여류 시인이 아니라 그냥 이 남자 시인입니다. 이 남성인데요. 이 아우구스트 하이니히 호프만 폰 팔레스레벤이라는 분이 1841년에 이 작사한 이 시가 이 독일인의 노래라는 이 시를 작곡해서 이 작사를 이
시를 작시를 했어요. 이 작시가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독일의 국가로서는 이 3년에 해당되는 요 연만을 지금 이 독일의 국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국가의 이 가사를 보시면요,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왼쪽에는 지금 독일어로 써 있고 오른쪽에는 제 한국어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한국어 번역을 읽어보시면요, 독일 조국의 통일과 정의와 자유를 우리가 독일 깃발에서도 요새 상징하는 의미가 나왔고요. 우리 모두 형제처럼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이상을 위해 노력하세. 통일과 정의와 자유는 행복한 미래의 기초일세. 이 행복의 빛 속에서 꽃 피어라, 활짝 꽃 피어라, 독일 조국이요. 이러한 이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독일 국가입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 주제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문화라는 개념부터 조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문화라는 개념은 상당히 진짜 이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개념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 바로 이제 먼저 결론부터 들어가면요. 이 문화라는 개념이 정의가 내리기 힘든 이유는 문화는 인간 삶 전체 또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전체와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게 이 문화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입장에서 이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또는 두 개의 문장으로 이 문화가 과연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너무나 힘들게 되겠고요. 이 최초의 이 문화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학 쪽에서요. 이 인류학 쪽에서였거든요. 특히 인류학에서 문화라는 접근은 그러니까 원시 부족 사회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한 이 입장에서 이 문화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이 학문적 접근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 인류학의 범위를 벗어나서 오늘날에서는 전 인문학, 사회학, 그 다음에 우리가 철학, 종교, 모든 학문에서 지금 인문학에서 이 문화라는 개념을 지금 갖다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마디로 이 개념 정의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개념이 되어버렸고요. 이 문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실예로서 우리가 이 크레버 클럭혼이라는 분이 이 1952년, 즉 20세기 중반이죠. 이때 다음과 같은 이 책을 썼어요. 이거 공저죠. 이 culture, 문화, 그 다음에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해서 개념과 정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컬처라는 개념만 갖고 이 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 중반에까지 164개의 이 어떤 이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모아서요. 그것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시켜요. 이때의 총 분류 기준은 6가지로 분류 기준이 되는데요. 기술적, 역사적, 규범적, 심리적, 구조적, 그 다음에 발생학적 또는 발생적,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164개의 이 문화 정의에 대한 이 각각의 비평을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나왔듯이 문화라는 개념이 164개, 엄청난 이 다양한 이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시작이 되겠고요. 이 문화의 개념이 얼마나 이 개념 정의를 하기가 어려운지를 토로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학자거든요. 이 니클라우스 루만은 20세기의 독일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 사람으로서요. 하버마스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이 대단한 이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이 사회의 예술, 독일 말로는 Die Kunst der Gesellschaft라는 책을 1955년에 펴냈거든요. 그때 이 책에서 문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이 개념 정의하기가 어려운지 다음 같은 말을 써요. 지금까지 형성된 가장 최악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화를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토로를 하고 있고요. 이 문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다 조금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원적 의미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어로는 문화, 한자로서는 이렇게 문화, 그럴면 그다음 될 하자를 쓰고요. 영어로서는 culture, 독일어로는 쿨투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서양 언어에서 이 문화라는 개념은 라틴어의 콜레레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이 콜레레라는 말은 어떻게 땅을 경작하다 또는 땅을 가꾸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이 말이었거든요. 이것의 명사형이 여기도 나오듯이 쿨트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오늘날 그 서양 언어에서 이 문화, 컬처의 바로 원형이 되는 이 원형꼴이거든요. 이 쿨투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경작, 재배, 즉 땅을 간다는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초창기 가장 어원적 의미로서의 문화라는 것은 틀림없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서 땅을 갈아야 되면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땅을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쟁기를 갖고 땅을 간다는 것, 이러한 자체는 물질적인 영역에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을 국한시켜서 초창기에는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이 의미를 확장시키게 돼요. 거기에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 키케로라는 분인데요. 이 키케로라는 분은 로마 시대, 고대 로마죠. 고대 로마 시대의 문인이자 철학가이자 그 다음에 또 정치가이고 또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가장 훌륭한 이 웅변가이자 그 다음에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냐면 라틴어로 이런 말을 써요. 쿨투라 아우템, 그러니까 아니미 필로소피 에스트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아우템은 그러나라는 뜻이 되고요. 이건 정신이거든요. 정신의 문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신을 경작하는 것, 정신을 어떻게 돼요?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 키케로 이후로부터 이 쿨투라, 다시 말해서 이 컬처, 문화라는 것이 이 물질적 영역에서 이제 다시 그 정신적 능력을 개발시키는 영역으로 이제 의미 확장이 이제 되고요. 이러한 의미 확장이 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주로 문화하면은 이 정신적인 면에 이렇게 국한이 돼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이 가장 대표적인 문화의 개념 중에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인류학자이고 보통 우리가 인류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아버지라는 어떤 이 별명을 또는 별칭을 이 사람한테 부여를 해요. 아주 위대한 학자죠. 이분이 다음 같은 책을 1871년에 써요. Primitive Culture, 그러니까 원시 문화죠. 그 다음에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nd 그 다음에 Art and Customs 이런 말을 이러한 이 책을 이거 부제로 다루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뭐 신화, 철학, 종교, 언어, 예술, 관습의 이 발전에 어떠한 뭐 연구 이러한 이 부제를 다는 Primitive Culture, 즉 원시 문화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 개념 정의를 내려요. 자, 문화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냐면 지식, 신학, 그 다음에 예술, 법률, 도덕, 풍속, 그리고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그 밖의 모든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한 복합체다. 이것을 문화라는 개념 정의로 이분이 사용하거든요. 이 개념 정의가 오늘날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는 바로 이 문화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시다 보면은요,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다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그 다음에 이런 기타 등등, 뭐 능력, 습관, 이런 것들을 봐서 가만히 봐도 여기에서 이 정신문화 측면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개념의 물질 문화에 대한 측면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도외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키케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20세기 뭐 중반까지도 이러한 문화 개념이 이 학계에서 널리 이렇게 만연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문화의 개념을 조금 뭐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물론 잠정적인 정의예요. 이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학습되고 정승된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즉 문화라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의 개념 정의를 조금 따로 내려봤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들어간 건 없고요. 이 물질적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 문화라는 개념 속에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개념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요. 여기에서 문화라는 개념, 이 문화라는 개념 정의에서 제가 이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화 상대성주의를 어떤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화는
각기 고유하면서 나름대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배경과 구조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에 대한 이 질적 우열을 나눌 수가 없다,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과 문화라는 것은 문화가 뭐 인간과 문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인간이 하여튼 서너 명만 모여서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를 구성하면요, 거기에서 반드시 이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과 문화라는 것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인간,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 하면 뭐죠? 그러니까 이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인간을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을 쓰고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뭐 이성이 있는 인간, 뭐 생각하는 인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인간 정의 중에서 호모 크레아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자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어떤 이 개념 정의거든요. 이때의 창조는 바로 어떻게 돼? 문화의 창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화는 틀림없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특히 이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우연적인 어떤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성 또는 의식적인 활동이 여기에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의식이 함유된, 그러니까 이 포함이 된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문화는 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럼 인간은 문화를 반드시 창조하고 그다음에 그럼 문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간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제 정의가 아니라 스위스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하일 란트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961년에 이러한 책을 써요. Der Mensch als Schöpfer und Geschöpf der Kultur. 즉 다시 말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문화 창조자이자 문화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러한 책을 아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 부제로 이렇게 잡아왔고요. 거기에서 다음 같은 말을 씁니다. 인간은 결코 먼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이미 있는 하나의 문화 속에서 존재한다. 이 문화는 이미 창조된 것으로서 창조된 것으로 인간을 에워싸고 있다. 이때 창조는 인간이 물론 했겠죠. 인간이 이미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은 또한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란트만의 이 책에서 인용해 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여기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는 항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형성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명사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동사에 가까운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실체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한번 써봤어요. 문화는 어떤 완료형, 즉 어떤 것이 동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 과정을 걷고 활동하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화학과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화학적 특성은 어떻게 그러니까 합치면은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자기의 성질까지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죠. 근데 물리적 성격은 이렇게 합친다 하더라도 자기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외래 문화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자기 어떤 일부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을 만들어 써봤습니다. 절대적인 민족 고유 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문화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문화 요소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외부 문화 요소가 들어오면 토착 문화는 자신의 일부 문화 요소를 변경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은 물리적인 특성보다는 화학적 특성이 강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우리 주제에 좀 핵심으로 이제 점점점 접근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다문화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개념을 여태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 따자라는 다자가 붙어 있는 다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 정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거든요. 이 다문화에 대한 작구적인 의미, 즉,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문화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 2개 이상의 복수 문화가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일단 작구적인 해석은 이렇게 내리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문화의 정의라는 것은요, 다문화는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 지배적인 주류 문화와 또 소수의 비주류 문화 또는 비주류 문화들, 뭐 이 비주류 문화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각 문화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구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다문화의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구적인 해석은 그냥 단지 뭐 하여튼간에 2개 이상의 문화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문화의 정의에서는 공존을 하되 여기에서는 어떻게 주류 문화, 즉 어떻게 돼요? 이 가장 이 다수의 주류 문화를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유입된 소수의 여러 개의 비주류 문화, 이것을 같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문화의 정의입니다. 이 다문화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해할 때요, 가장 중요한 이 개념 중에 또 이 2개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다문화주의, 그 다음에 이 문화다원주의, 이렇게 이 2개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요. 2 개념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 다양성을, 그러니까 여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사회 통합을 이루자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이 차이점이 있거든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문화다원주의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소소한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이 소수의 비주류 문화가 있다는 이 어떤 이 존재, 그러니까 우월성 하나의, 그러니까 주류 문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문화하고 그 다음에 비주도적인 문화의 존재를 같이 인정을 하는 게 이 문화다원주의고요.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든 비주류 문화든 동일한,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 다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다문화주의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거지만 이 다문화주의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비주류 문화든 주류 문화든 동일한 1대1 선상에서 같이 합쳐서 하나의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뭐 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자,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론상이지 실제 이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현실 사회에서 오늘날 많은 다문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해되고 있는 이 어떤 이 입장은요, 그러니까 문화다원주의 입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소수, 그러니까 이 비주류 문화들,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어우러져서 통합을 시킬 것인가. 물론 그 주도 세력은 물론 주류 문화가 주도 세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2개의 어떤 이 다문화주의하고 문화다원주의에서 이상적인 것은 이 다문화주의지만 이것은 조금 이제 현실성이 좀 더 뒤떨어져 있고요. 아마 이 많은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 이것은 아마 문화다원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이 다문화 사회의 우리가 유형을 살펴보면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 다문화 사회가 있고요. 하나는 후천적 다문화 사회예요. 뭐 개념을 딱 보시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다시피 선천적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처음 국가가 성립했을 때부터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한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사회가 바로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가 선천적인 다문화 사회죠. 그러니까 여러 인종들이 국가 성립부터 같이 어우러져서 구성했던 이 사회가 되겠고요.
후천적 다문화 사회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 다문화 사회가 이제 이러한 후천적 다문화 사회죠.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이제 활발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동이 이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 결과로서 생기는 이 사회, 이것이 바로 후천적 다문화 사회. 이 후천적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뭐 이러한 그러니까 유럽, 서유럽 국가,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이 아마 후천적 다문화 사회의 이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조금 이제 뭐 문화다원주의 입장에서 언급을 했듯이요. 이 다문화 사회는 일종의 주류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소수의 비주류 문화 집단을 우리가 이 상정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주류 문화 집단, 여기에서 유형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민, 또 하나는 비자발적 소수 집단, 또 하나는 자발적 소수 집단, 이렇게 해서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원주민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유입된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되고 억압된 토착민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일단 분류를 시키고요. 또 비자발적 소수 집단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전쟁이나 정복, 조약 등에 의해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다수의 주류 문화 집단에 의해서 합병이 된 소수 집단들을 우리가 비자발적 소수 집단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네들의 의도성이 없어요. 힘이 약해서 그냥 단지 어떻게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집단들을 얘기하고요. 자발적 소수 집단은 자발적인 이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에서 의도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다수의 이 주류 문화 집단으로 옮겨간 이러한 소수 집단 사람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여기가 대표적인 자발적 이 소수 집단에 속하겠죠.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회적 다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주류 문화와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소수에 해당되는 비주류 문화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가장 이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갈등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나? 이것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시켜보면요. 하나는 동화적인 갈등, 그러니까 동화 갈등이라고 이제 이 개념 정의를 내렸고요. 하나는 이제 정체성의 갈등,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하고 사회적 소수 간에 약간의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다수들은 이주해 오고 있는 소수 집단들, 즉 비주류 이 집단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동화되기를 요구를 해요. 기대를 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너희들이 우리 큰 사회로 왔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요. 자신들의 인종, 언어, 종교들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어떤 갈등 관계가 표출이 되겠고요. 또 정체성 문제도 있거든요. 사회적 다수는 항상 이 소수니까 이 자기네들의 이 문화들, 그러니까 소수 집단의 이 문화, 이 비주류 이 소수 집단들이 이 주류 문화를 존중하고 거기에 적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서요.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이 갈등,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가 지금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지금 이제 천천히 표출하고 있는 게 이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이 한국과 이 다문화 사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이 구분을 시켜놨는데 왜 제가 지금 이 한국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 학문적 정의에 의해서는 이 다문화 사회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딱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진입 단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한국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조금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요,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요, 우리 이 한국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 동질 문화를 이 배경으로 두고 있는
단일 민족 국가로 발전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회, 즉 다시 말해서 이질 문화를 수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가 문제점을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가 이 표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단일 문화 또는 순혈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완벽하게 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한국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벌써 2007년이죠.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벌써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해요. 그 우려는 뭐였냐면요. 한국이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과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벌써 표명하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이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떤 각성을 받죠. 그래서 많은 어떤 이 정책이 나오고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일종의 그 유엔의 그 산하기관이거든요. 1965년에 이 국제연합에서 이 채택이 된 어떠한 이 협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데요. 이 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돼요? 이 관할하는, 이 심사하고 관할하는 유엔의 어떤 산하기관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 유엔의 산하기관이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시 그 한국의 총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또 등록 외국인의 비율을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은 뭐 이 법무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자료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뭐 이 통계하고 그다음에 계산하고 이것은 물론 제가 계산을 했고요.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이 1980년부터 이제 그냥 이렇게 한 5년 단위로 조금 이렇게 살펴봤거든.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 텀을 조금 이제 짧게 잡았고요. 1980년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 외국인이 얼마 들어와 있는지는 그 통계 자료가 없고요. 하여튼간에 등록된 외국인은 한 4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때 등록 외국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들을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91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이 91일, 그러니까 3달을 넘게 되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증이라는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91일 이상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어떻게 받은 사람들, 이 명수는 우리가 통계에 금방 잡히겠죠. 그래서 4만 519명이 1980년에 우리가 있었고요. 만약에 등록 외국인 이외에 총 체류,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에는 뭐 등록 외국인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개월 미만의 비자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단기 체류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불법 외국인 체류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을 다 아우른 게 이 총 체류 외국인이고요. 등록 외국인의 수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한 상황은 우리가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90년에서 그러니까 한 5만 명 됐던 것이 95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정도가 늘어나고요. 또 5년 사이에 또 이상하게 또 2배 이상 막 늘어나는 이 상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 여기에서도 이제 또 여기에서도 거의 2배,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씩 이렇게 계속 한 10몇 년 동안 15년이죠. 이렇게 늘어났다가 조금은 이제 그 속도가 이 증가 속도가 조금씩 이렇게 차츰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2011년에는 하여튼 98만 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93만 명, 한 5만 명 정도가 이 등록 외국인의 수는 줄었는데요. 우리가 총 체류 외국인의 수를 보면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등록 외국인이고요. 하여튼간에 우리나라에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수는 한 150만 명 이상이 지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12년 12월 기준이니까요. 지금 2013년 지금 이 중반과 뭐 하반기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틀림없이 이 수보다 그러니까 140만 보다는 지금 늘어났을 거거든요. 하여튼간에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총 인구 대비 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 한 2.8%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100명 중에 지금 한 3명꼴 이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등록 외국인의 이 비율은 지금 한 2명꼴 정도가 되겠죠. 뭐 1.83명. 2012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하여튼간에 가만히 보셔도 하여튼간에 이 한국의 지금 외국인의 수는 꾸준하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표를 가만히 이제 인지를 해 두시고요. 이 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1980년에 하여튼 5만 명 가까이가 있었죠. 그것이 총 인구의 0.11%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2년, 한 30년 조금 넘었죠. 이 30년 만에 한 1.83%, 이건 등록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93만 명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30년 조금 넘는 사이에 등록 외국인의 수가 거의 한때 23배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93만 명, 그 다음에 4만 명, 뭐 거의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요, 한때 2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등록 외국인의 수는 전년도 대비 조금 이제 줄긴 줄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총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2.83%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비율입니다. 이 속도는요, 지금 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간에 이 급격한 속도로 빨리 외국인의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속도는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조금 말을 달았는데요. 매우 짧은 기간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이 다문화 사회로, 그러니까 완전하게 진입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통계학상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문화 사회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인구 총 대비 외국인의 수가 그러니까 한 5% 정도 이상을 차지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문화 사회의 이 사회는 다문화 사회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한 2.83%, 그러니까 2012년 기준이죠. 2.84% 정도가 되니까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어떤 사회다, 그러니까 나라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외국인의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막 그러니까 늘어난 때가 있었죠. 특히 1990년 이후에 우리가 등록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급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급증하게 된 이유는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993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의 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력을 유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부터 이제 노동력 유입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1990년 중반에 우리가 농촌 청년들을 장가 보내기 운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시행이 돼요. 그때부터 많은 국제 결혼 이주민들이, 이제 이주 여성들이죠.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등록 외국인의 수가 아주 급증하게 되는 어떤 이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배경적인 것을 보면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완벽하게 지금 진입된 상태는 아니고요. 진입 단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배경을 보면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력 수출 국가에서 노동력 유입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 사회로 유입이 되고요.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현상이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그러니까 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떠한 이 특성, 단면을 보여주는 그 슬픈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한국은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 유학생들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에 의해서 단기간 체류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위까지 끝내는 장기 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생의 수도 무시를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터민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탈북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붙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세터민이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쓰게 되죠. 이 세터민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터민이라는 용어는 새로 만들어진 용어예요. 이것은 2004년 통일부에서 이 북한에서 남하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용어를 탈북자 하면 조금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좋은 어떠한 용어가 없을까, 이게 용어를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터민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서 2005년부터 우리가 이 세터민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이 세터민이라는 것은 순 한국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 한국어인 세터민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에 2005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여튼간에 이러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문화 사회로 천천히 지금 진입되고 있는 어떤 배경이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학계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에게 이 다문화라는 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이 우리 한국 사회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지만은 이것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물론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다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기는 했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문화는 요원한,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요원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입에서 이제 회자가 다문화라는 사회, 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용어가 회자가 되기 시작한데 직접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하인츠 워드라는 한국계 미국인 미식 축구 선수죠.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이분이 2006년에 이 슈퍼볼에서 이제 어떤 이 MVP를 받죠. 이것을 받고 난 후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히 이 하인츠 워드라는 사람, 하인츠 워드의 효과가 이제 발휘가 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2006년에 방문하는 걸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이 대두가 되고요. 이 다문화가 한국 사회의 하나의 유행어처럼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한국의 어떤 정부라든지 언론,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UN 등 즉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어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이 1990년도 이후에 또 많은 관심이 없다가 2006년, 그러니까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 어떠한 관심으로서 다문화 사회라는 이 관심이 증폭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지금 진입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체류 외국인이 90년대 벌써 100만 명을 거의 육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떠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정책은 하나도 입안이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05년 5월 달에 발표된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소속의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 보고서가 바로 외국인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설계라는 어떤 보고서거든요. 이것이 2005년에 만들어지고 2006년 5월달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법안으로서 이제 입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제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어떤 이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 이 대상들이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 대상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외국 국적의 동포,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또 외국인 자녀,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기타 외국인, 이것을 이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이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6년 이 법이 그러니까 뭐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발효가 된 이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인 이민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던 이곳이 바로 어떤 정책 보고서 또 정책 법안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요. 2008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다음에 2008년 마찬가지 같은 해죠.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천천히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다문화 이 정책,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정책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상 이 많은 정책이 지금 입안이 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는 정책은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은 결혼 이민자 또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 분들이 많은 비인간적인 어떤 처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정책이 마련되고 조속한 시일 내로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다문화 정책 중에서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게 없고요. 또 우리 한국 이 다문화 정책은 사회 통합적인 성격보다는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이에요. 물론 이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도 거의 지금 실패로 판명이 난 어떤 정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도 동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많은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토론들이 이제 적절하게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자의 정체성 형성이나 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의 동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민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국 다문화 정책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말로 정리를 하면 통합주의적 동화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주민의 다양성에 어떠한 이 중심을 두지 않고 주류 사회가 중심이 돼서 이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로 동화하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라고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독일에 대한 다문화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국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51년부터 해서 10년 단위로 하다가 이렇게 여기 2000년대에서는 조금 이제 이 간격을 촘촘하게 이제 나왔고요. 1951년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는 한 50만 명의 그 외국인이 독일 땅에 살고 있었고요. 총 인구 대비 1.0%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돼요? 이 다문화 사회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 1961년에는 68만 명, 10년 사이에 하여튼 한 20만 명, 조금 못되게 늘어난 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불과 한 0.2% 정도 늘어났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1971년 10년 사이에 엄청난 수로 지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년과 이 81년 여기에서는 한 100만 명 이 정도 이제 늘어나 있죠. 이제 가만히 보면 61년과 요 사이에 요 60년대에 엄청난 지금 수가 증가됐다는 게 여기에서 지금 판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일단 증가는 계속되고 있죠. 외국인의 그 비율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는 우리가 인구 통계학상 다문화 사회로 진입된 것은 벌써 1970년대예요. 1970년대에 벌써 5.6%의 외국인 비율이 성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늘어나다가 1990년대에 하여튼 8.8%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가 되죠. 1990년은 바로 독일이 통일된 날입니다. 통일된 해고요. 그 다음에 1991년, 지금 이 총 인구가 갑자기 한 2천만 명 가까이 늘어났죠. 그것은 통일이 돼서 동독 인구가 여기에서 이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갑자기 한 해 만에 2천만 명이 늘어날 수는 없겠죠. 하여튼간에 이 동독이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991년부터는 이 동서독, 옛날에 구동독, 구서독을 아우르는 이 인구를 이 통계를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이제 이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가 합의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되면 외국인의 비율이 7.6%로 조금 이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가만히 외국인의 비율을 보면은 하여튼간에 8에서 9% 정도의 외국인 비율이 있습니다. 조금의 뭐 가감은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8에서 9%의 거의 한 이 10명 중에 한 9명꼴이 이 외국인인 그러한 이 독일은 이 다문화 사회로 지금 벌써 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 분석한 결과, 지금 뭐 이 분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하여튼에 68만 명, 이 정도에 불과했던 외국인이 60년대 물밀듯이 외국인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344만 명이라는 엄청난 외국인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됐고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살펴봐 드리기로 하겠고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외국인은 유입은 되지만은 하여튼간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를 구축하게 되고 있고요.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2%에 차지하던 외국인의 비율이 90년대에 한 8.8%까지 육박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룬 후에도 하여튼간에 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총 대비 하여튼간에 8에서 9% 정도의 이 외국인이 독일 땅에서 살고 있다고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배경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노동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이 결혼 이주민, 그 다음에 세터민, 그 다음에 이제 이 외국인 유학생,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개로 나눴었는데요. 독일이 다문화 사회로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자, 독일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죠. 그 라인강을 기적을 이루게 했던 사람이 바로 독일 초대 경제장관인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독일 이 수상까지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이분이 독일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벌써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은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라고 하면 서독이었겠죠. 서독은 이제 이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입국으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력의 수입을 선도하는 국가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우리가 손님 노동자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거든요. 독일에서는 가스트 아르바이터 이런 말을 쓰는데, 가스트는 손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르바이터는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언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1955년에 이탈리아하고 처음에 이제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 모집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로부터 노동자를 이제 수입해 오고요.
그다음에 60년대에는 이 서양의,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하고 어떠한 이 고용 협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 50년대 중반 이후 60년대에 그 많은 유럽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도 이 급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60년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급증을 했냐? 그것은 독일의 경제가 너무나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노동력의 부족 사태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도 나오는데요. 1960년대에 독일의 실업률은 1%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떻게 돼요? 이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이러한 그러니까 이 독일의 경제가 아주 이 화랑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그러니까 이 노동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나뉘면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테두리에 군인들이 서 있고 이 정도로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196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를린의 장벽, 커다란 이제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서독을 아우르는 이 서독 경계를 이렇게 에워싸는 이 베를린 장벽이 설치가 돼요. 베를린 장벽이 없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그 동독 시민들이 그러니까 서베를린이죠. 서독 땅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동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구동독에서 많은 어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탈북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이게 넘어오는 게 이렇게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서독은 인력 대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는 잘 되고, 근데 이제 동독에서 그나마 오는 노동력도 이제 차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나가는 걸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이제 장기 체류를 이제 허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독일 땅에서 오래 머물러도 된다라는 장기 체류를 허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독일에서 이 장기 체류를 하게 시작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더 이제 급증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석유 위기, 석유 파동이라고 그러죠. 석유 위기가 오고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독은 이제 실업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국민도 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3년에 독일은 공식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을 이제 중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0만 명 정도는 이제 꾸준히 이제 유입 상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장기 체류자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계속 낳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 모집을 중단하더라도 외국인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이 계기가 되죠. 자, 1980년대 독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그다음에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독일 땅으로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해요. 이 자녀들이 독일 땅에서 이제 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독일은 이제 80년대부터 다문화 모습, 물론 인구 통계학상 1970년대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지만은 1980년대에 전형적인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1983년에 이러한 법을 제정해요. 즉 귀국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려는 그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주 비용부터 시작해서 정착 비용까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독일이 그나마 자기 본국에 사는 것보다는 독일이 사회가 더 이렇게 뭐 살기가 좀 편했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귀국조치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 땅에 그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 귀국촉진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어떠한 법이 되었고요. 1989년에 페레스트로이카
지금 우리가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은 이게 고르바초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 공산권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또 이 독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자 독일은 2000년도에 조금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그러니까 독일 국적법을 조금 이제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적의 취득을 좀 비교적 쉽게 만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일 사회는 저출산, 그다음에 노동력의 감소,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어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외국인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천천히, 그러니까 이 독일은 이제 이민국의 어떠한 이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을 조금씩 개정하기 시작하게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독일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민국의 어떠한 이제 이 이민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 부족,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출산율이 그러니까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독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제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은 이제 이민국으로의 전환을 선택하게 됩니다. 독일은 처음에는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한 속인주의, 즉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속인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한적이나마 속지주의로 이제 어떻게 전환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수혈통, 단일 민족 문화주의를 아주 고수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이미 실질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변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민국이 아니다라고 해서 독일 정부가 이러한 어떻게 되냐면 이민국 부정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든요. 또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노동자들을 단기 순환 원칙, 즉 2년 동안 어떻게 이 인력으로 그러니까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강제 기한 조치를 시켜요. 이것이 이제 법제화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2년 동안의 노동 후에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법적인 제치에서 강제 추방을 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독일 사회에서 여론상 어떤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했을 때 썼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 인권 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정책이 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독일 땅에 이 노동을 그러니까 일하러 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어쩔 도리가 없이 그렇게 되면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러면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사회 통합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어떠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것의 결실이 바로 2005년에 결실을 맺습니다. 2005년에 이민법을 개정하고 이제는 독일 정부가 나서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민국가이자 다문화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네들이 이민국이고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1999년에 혈통주의를 고수했던 국적법, 이것이 이제 2000년에 발효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지주의로 일종의 전환이 되는데요. 이 제한적 속지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적어도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또 무기한 체류를 하거나 영주권을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외국인 자녀는 독일인이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이 외국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24살 이전까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24살이 되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독일 국적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부모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24살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히 옛날에는 이 아버지 혈통을 따라갔던 것을 독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한해서는 이제 제한적 속지주의라는 그러한 제도적 이 발판을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독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에 이민법을 발효하거든요. 그래서 이민법을 발효함으로써 독일 사회로 많은 이주자를 통합시키려는, 또 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이제 법을 이제 이 법적 조치가 이제 마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 2005년의 이민법을 우리가 독일의 이 사회 통합, 그러니까 이주자를 사회 통합시키려는 최초의 법적 조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러한 사회 이 통합 이 절차는 이 연방 차원, 그러니까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07년에 이민법을 조금 개정을 시키거든요. 그 뭐냐면 개정이 시키는 게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이 테스트법을 이 테스트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국적 취득 테스트라는 것은 이 독일에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시험에 합격이 돼야지만 이 독일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국적 취득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이민자하고 그다음에 독일 사람들이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정체성을 찾고자 하려는 일종의 독일의 하나의 시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독일 다문화 정책의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독일은 이 사회 통합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다 마찬가지 별반 많이 다를 게 없거든요. 주류 문화로의 어떤 편입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동화를 추진하는 데 반해서 얘네들은 편입을 이렇게 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상의 차이점이지만 그것이 많은 어떠한 이 정책상에 있어서의 많은 이 변화, 그러니까 서로 차이점을 갖고 오는 건 사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독일의 이 다문화 정책은 하여튼간에 사회의 다원화 또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향하는 이 다문화주의와는 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떠한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독일과 이 독일 사회,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독일은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 사회, 이 갈등, 다문화 갈등의 어떤 비교를 보시면요. 이 독일은,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이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른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어떤 다문화 갈등이 오는 데 반해서 우리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독일하고 비슷하지만요. 우리는 결혼 이민자라는 어떠한 또 다른 이 변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겪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변수가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 이민자라는 어떤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여기서 보여지기도 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 독일이 지금 안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은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 우리나라로 따르면 정부예요.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제도, 뭐 이러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 정착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범죄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일자리를 가지고 독일 사회에 적응을 했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실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차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이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또 제노포비아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그 다음에 뭐 적대 현상 이런 것이 지금 대두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겪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독일에서는 어떤 종교적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이슬람
이슬람을 신봉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특히 터키 노동자들 이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들 종교적인 어떤 갈등이 조금 문제가 되겠고요. 하여튼간에 이 독일 사회는 하여튼간에 이 사회 통합이 일단 관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경우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이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의 부부가 지금 이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 또 이 다문화 이 가정들의 자녀들이 언어 습득, 한국어 습득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권 문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문제고요. 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일종의 비인간적인 처우 때문에 국가적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어와 생활 방식에서 야기되는 어떤 갈등, 또 의사소통의 어떤 능력 부재,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사회통합 문제가 관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회통합 플러스 뭐가 되면 이 가족통합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결혼 이주민들이라는 어떠한 변수가 이렇게 커다란 어떠한 이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사회통합과 또 이 가족 통합 문제까지 같이 아우러서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여튼간에 이 독일 다문화 사회 또 한국 다문화 사회를 비교하는 이 강의를 마치게 됐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것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